저는 김준호, 35세의 IT 회사 팀장입니다. 아내 소영이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요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나누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늦게 나와 마트에서 파스타 재료를 샀습니다. 토마토, 올리브 오일, 마늘, 그리고 소영이가 좋아하는 페페론치노 고추까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허세를 부리니 아내 소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요리에 자신 있다고 매일 일품 요리를 선보여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었지만 사실 라면을 제일 잘 끓였었거든요. 웬일이야? 당신이 요리한다고? 내일은 서쪽에서 해가 뜨려나? 농담 아니야. 오늘은 정말 기대해. 소영이가 앞치마를 매주면서 말했습니다.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고? 아이 참, 그런 거 아니라니까.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득 아내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던 거죠.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식어가는 게 느껴져서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영이 앞치마를 매주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칼을 돌리며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토마토를 썰고 올리브 오일을 팬에 두르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소영이는 옆에서 샐러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힐끔거렸는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마늘 너무 크게 다진 것 같은데 아이 모르는 소리, 이 정도가 식감이 살아나서 좋은 거야. 그래? 알겠어. 요리사님 말씀이니까 맞겠죠? 이렇게 가벼운 장난을 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요리하느라 소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영이의 팀 후배 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29세의 젊은 대리로 소영이와 같은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고 성격도 밝아서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후배였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퇴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자료라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오, 민수 씨, 잘 왔어.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소영이도 같이 먹으라고 권해서 결국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제가 특별히 꺼낸 와인 한 병까지. 평소보다 풍성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팀장님,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민수가 파스타를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토마토 파스타였는데도 과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보통이지 뭐. 괜히 띄워주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과장님, 복 받으셨는거려. 소영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요리 잘해요. 평소에 안 해서 그렇지. 웃음이 떠나질 않는 식탁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후배가 함께 웃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좋은 후배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저녁이 있을까 싶었죠. 민수 씨는 요리 안 해? 저는 라면 정도요. 혼자 살아서 대충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건강 챙겨야 해. 우리 집에 가끔 밥 먹으러 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민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가끔 얻어먹으러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끼리 뭘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음 편했습니다. 좋은 후배가 있어서 다행이고 아내도 회사에서 이런 후배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훗날 얼마나 큰 배신의 그림자가 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습니다.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아이디어도 참신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 후배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주 와요. 민수가 돌아간 후 소영이와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좋은 후배네. 그러게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회사에서 인기 많아요. 그럼 좋은 거지. 소영이도 그런 후배와 함께 일하면 즐겁겠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던 것이 점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소영이가 등산을 좋아해서 가끔 둘이서 가곤 했는데 민수도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함께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민수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우리를 끌어주었습니다. 소영이 앞장서고 민수는 저를 챙겼습니다. 팀장님, 배낭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아. 아직은 나도 체력 좀 있어. 제가 후배인데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민수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요즘 후배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덕분에 편하네. 그러게. 민수야, 고마워. 뭐려.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후배가 아니죠. 등산로를 오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연애 이야기까지. 민수는 아직 싱글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야, 왜 아직 연애 안 해? 조건도 좋은데.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너무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런 대화를 나누며 올라가는 남산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영이 가운데, 양옆에 저와 민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휴대폰 즐겨찾기에 넣었습니다. 행복한 추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민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셋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의 웃음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부부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민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충분히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어. 그럴까요? 당연하지. 너 같은 좋은 친구를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 소영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민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네요. 우리는 웃으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산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서울 와서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끼리 뭘. 정말 가족 같아요. 형, 누나 같아서 편해요.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좋은 후배를 만나서 이렇게 가족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영의 모습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여서 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들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낯선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소영이가
쓰던 향수와는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립스틱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색깔의 립스틱이었죠. 새 화장품 샀네. 제가 물으니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진한 색깔이 필요해서. 그래? 잘 어울린다.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대화였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품 바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퇴근은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대충 놓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휴대폰을 자주 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곁눈질로 보려고 하면 재빨리 화면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엎었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 제가 묻자 소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런칭 준비 때문에 더 정신없어.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일이 재미있어. 예전 같으면 회사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능한 과장은 바쁘다. 그렇게 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믿음은 얇은 종이처럼 부서지기 쉬웠지만 그걸 꼭 붙잡고 버티려 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권태기가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부든 겪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도 그냥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수와의 관계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자주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 어때요?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소영아, 너는 어때? 좋아요. 요즘 운동 부족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수와 소영이의 관계를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로만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으로 부산에 사흘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많았고 긴장도 됐습니다. 출장 전날 밤 소영이 제 셔츠를 다려주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응,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죠?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소영이 덕분에 힘이 난다. 소영이 평소보다 다정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셔츠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다려주고 출장용 가방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 없는 동안 심심하지 않겠어? 괜찮아요. 회사 일도 있고 집에서 쉬기도 하고 민수한테라도 연락해서 저녁 같이 먹든가 해.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그때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팀장님 부재 중 일정, 제가 백업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든든한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소영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민수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민수가 참 좋은 후배네. 내가 없는 동안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민수한테 부탁해.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걸. 부산행 KTX를 타며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안정감이 컸습니다. 아내와 좋은 후배가 있으니 제가 출장을 가도 걱정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부산 출장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원래 3박 4일 예정이었는데 2박 3일 만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파트너사와의 미팅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계약도 성공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소영이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지. 저는 기분 좋게 서울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도 해주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찍 끝나서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저녁 같이 먹자.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이 왔을 텐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정말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소영이는 없었습니다. 아직 퇴근 전인가 보다 생각하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 책상 위에 소영이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트북을 열어두고 나가는 일이 없는데 신기했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해제되어 있었고 사진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노트북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복도 사진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는 소영의 모습.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의 표정과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입고 있는 옷도 처음 보는 원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프레임 끝에 남자의 어깨가 스쳐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소영의 미소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홀린 듯 다른 사진들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수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동생처럼 아꼈던 그 후배가 제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맞대고 마치 연인처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바로 제가 부산에 출장 간 그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미팅을 위해 부산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은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분명히 오해야.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출장 갔던 그 기간 동안 제주도 리조트 호텔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카드로요. 금액을 보니 상당했습니다. 호텔비, 항공료, 렌터카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까지 모두 합치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먼저 퇴근했네? 응. 그런데 이거 뭐야? 저는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워크숍 있었거든, 제주도로. 워크숍? 응.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서 미리 말을 못했어요. 회사 카드 한도가 부족해서 일단 제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기로 했어요. 일리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행사 때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정산은 언제 받아? 다음 주쯤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 그럼 됐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면 여러 명이 함께 갔을 텐데 호텔 결제 내역을 보면 2인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키웠습니다. 물이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로 심장 소리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평소에는 회사 일정을 항상 미리 알려줬는데, 그리고 2인실 호텔 예약은 왜 했을까? 단체 워크숍이라면 여러 명이 함께 갔을 텐데. 하지만 저는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결혼 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쉽게 흔들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정기 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영이 팀과 합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회식장은 회사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서 회사 행사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부산 출장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너도 고생했어. 민수야, 미팅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역시 팀장님이시네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감해진 탓인지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라고 할까요? 회식이 시작되고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민수가 제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집안일 때문에 아내분 잘 못 챙기시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말이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그냥 과장님이 요즘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주변 사람들은 웃어넘겼지만 저는 민수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오만함, 조롱,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소영이가 민수를 말렸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은 더 잘 챙겨드려야죠. 안 그러면 다른 남자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때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술자리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하하, 민수야,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감정으로 덤비지 말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오늘 좀 이상했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술 취해서 그런 거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수의 그런 태도가 단순한 술버릇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본 결과 경력이 오래되고 평점이 좋은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설탐정 최 씨를 만나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이런 사건을 20년 넘게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최 탐정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관계가 시작된 상태라면 2, 3주면 충분할 겁니다. 패턴이 있을 테니까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비용 200만 원, 성공 시 추가 300만 원입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 드립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 탐정은 전문적인 장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음기, GPS 추적 장치 등 모든 것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상황이라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2주 후 최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소영이와 민수가 손을 맞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제가 부산에 출장 간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이었습니다. 렌트카 차량이 제주도에서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힘든 미팅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제주도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카드 사용 내역의 상세 분석이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된 모든 내역이 2인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도 2인실, 레스토랑도 2인 세트 메뉴, 렌터카도 2인용 소형차였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대략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가 점점 대담해진 것 같아요. 6개월 전이라면 제가 민수를 집에 초대하고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한 그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녹음입니다. 최 탐정이 들려준 통화 녹음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형은 완전 바보야. 자기 마누라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집에까지 초대해. 솔직히 너무 웃겨서 연기하기 힘들 정도야. 소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특히 남산 올라가서 사진 찍어준다고 할 때는 정말 웃음 참기 힘들었어. 그때 형님이 우리 가족 같다고 했을 때 기억나? 나 진짜 터질 뻔했어. 민수야, 그래도 너무 그러진 마. 불쌍하긴 해. 뭐가 불쌍해?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아내한테 무관심한 게 잘못이지. 솔직히 소영이 너무 아까워. 제 손에 든 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아꼈던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저를 조롱하는 재료였던 겁니다. 남산에서 찍었던 그 행복한 사진도, 집에서 함께 나눈 따뜻한 저녁 시간도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최 탐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승소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남편으로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번 더 출장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1박 2일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또 출장이야? 소영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중요한 미팅이라서 어쩔 수 없어. 언제 돌아와? 내일 저녁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출장 짐을 싸는 척하면서 저는 소영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 체크인한 척하고 실제로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최 탐정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7시경 민수가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문을 열어주자 둘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최 탐정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은 제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앉던 그 식탁에서 제가 정성스럽게 장만한 그 식기들로 말입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날에만 꺼내던 그 비싼 와인을 말이에요. 이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최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 탐정이 건넨 또 다른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세상 물정 모르시죠? 이렇게 소영이를 혼자 두고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남편인데. 소영이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별로 진심 어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준호 형 같은 사람이 소영이를 가질 자격이 있나 싶어. 나이만 먹고 재미도 없고 로맨틱하지도 않고. 민수야, 소영이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나 같은. 그리고 민수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오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호 형이 출장 가면 우리 시간이잖아. 이번엔 어디로 갈까? 아, 그 형 통장에서 돈 빼서 여행 가는 기분 어때? 짜릿하죠? 소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쁜 사람. 하지만 그런 게 더 스릴 있어.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분노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까지 이성으로 버텨라. 감정에 휩쓸리면 진다. 이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베푼 모든 선의를 그들은 조롱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된 후 저는 소영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저는 소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소영이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내가 숨기는 게 뭐가 있어? 정말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없다니까. 왜 이래요? 정말. 그 웃음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속일 거라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줘도 거짓말을 선택할 거라고. 그럼 됐어. 이안.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다음 날 저는 대학 선배인 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20년간 가정법을 전문으로 해온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증거를 모은 건 정말 잘한 거다. 불륜은 증거 싸움이야. 장 변호사는 최 탐정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 상간남 소송에서 2억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내가 완전히 유리하고. 정말 확실한가요? 준호야, 내가 20년간 가정법 전문으로 일해봤는데 이런 완벽한 케이스는 처음이야. 상대방 변호사가 누가 와도 이기기 힘들 거야. 장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카드 내역, 사진, 음성, 메신저 대화. 거기에 회사 내에서 불륜으로 인한 업무, 손해 자료까지 추가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게 좋겠어. 그래야 심리적 압박을 최대한 줄 수 있거든.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증거를 완성해.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려라.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반드시 승소한다. 그의 말이 제 뼛속에 새겨졌습니다. 분노 대신 계획을 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 테이블에는 최 탐정이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소영이가 평소처럼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영아, 앉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뭔데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명해봐. 이건, 이것도 설명해봐. 저는 차례로 다른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들, 카드 결제 내역, 호텔 객실 예약 기록. 여보,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민수가 저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 형? 완전 바보야. 자기 마누라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소영이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러게. 특히 남산 올라가서 사진 찍어준다고 할 때는 정말 웃음 참기 힘들었어.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제부터였어? 뭐가요? 언제부터 나를 바보로 만들었냐고. 그게 아니에요. 6개월 전부터였지. 내가 민수를 집에 초대하고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소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녀석을 동생처럼 아꼈는데 너희들은 그걸 조롱거리로 여겼구나. 여보,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회사에서 힘들 때 위로해줘서. 위로?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고 내가 출장 갈 때마다 내 집에서 데이트를 한 거야? 소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죠. 형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들어와, 민수야. 민수가 거실에 들어서서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님, 이게... 앉아. 형님, 이건 오해예요. 설명 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저는 민수가 저를 조롱하는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준호 형 같은 사람이 소영이를 가질 자격이 있나 싶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너는 나를 바보라고 불렀어. 형님, 내 집에서 내 아내와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나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했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지? 형님, 가족처럼 대했잖아. 명절에도 초대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진짜 동생처럼 아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내 아내를 유혹했고 나를 조롱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용서될 줄 알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여보, 제발. 소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 진실을 말할 기회를. 그때도 거짓말을 선택했잖아.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민수 너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거야. 형님, 제발. 내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호텔 영상, 통화 녹음, 카드 내역, 모든 것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에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찌질한 남편이라고 불렀어. 그런 남편이 합에 같은 걸 해줄 것 같아? 형님, 그리고 소영아.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5년간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너는 거짓말을 선택했잖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월요일까지 변호사 선임해. 법정에서 보자.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장 변호사가 증거를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먼저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영이와 민수가 손을 맞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부재 중 호텔에서 미래를 갖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원고의 카드로 결제된 제주도 여행 비용입니다. 2인 기준으로 모든 예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팀장님은 세상 물정 모르시죠? 준호 형 같은 사람이 소영이를 가질 자격이 있나 싶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피고 박민수는 녹음에서 원고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업무상 만남입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불법 수집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습니다. 사설 탐정의 조사도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은 우리 쪽의 완승이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민수는 원고 김준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특히 피고 박민수가 원고를 조롱하고 모독한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중대한 인격 침해로 판단되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한다. 이혼 소송권에서는 피고 이소영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그 순간 무너져 내렸던 제 삶이 법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형,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 이야기에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바보, 찌질한 남편이라고 조롱했을 때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비웃었을 때도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영이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시 생각해봐 주면 안 될까요? 소영아,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뭐라고 했지? 숨기는 게 없다고.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때도 거짓말을 선택했잖아.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내에서 입지가 완전히 좁아진 것은 물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눈물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도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더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깔끔한 신축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를 동생처럼 아꼈던 제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용당했다 해도 그 진심만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 자신에게 자랑스럽습니다. 소영이를 사랑했던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5년간 쌓아온 추억들도 제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